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잠깐! 돌발 퀴즈! 골프공, 빌딩, 비행기, 자동차, 우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은 비행기, 자동차, 골프공의 공통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거기에 빌딩과 우산이 더해지니까 약간 막히는데요? 에이, 저희가 또 누구입니까?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학의 관점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봐보세요. 과학으로 본다. 외관? 과학적인 디자인.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우리 솔빈 씨가 오늘 주제에 아주 딱 맞춰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디자인을 센스 있게 잘 소개해줬네요. 맞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예쁘기만 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과학을 알면 이 디자인이 왜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답니다. 과학적 디자인은 각각의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 그 크기와 내부 구성품의 배치, 그리고 외형의 형상을 결정하게 합니다. 공기 저항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막고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주제 영상을 보니까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맞습니다. 아는 만큼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공기역학 디자인을 입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재하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공기역학과 공력소음 분야를 기준으로 신개념 무인기와 그리고 관련된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운대학교 무인기공학과의 심호준 교수입니다. 저는 비행기, 자동차, 드론 등 공기 속을 이동하는 이동체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생활 속 공기역학적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공 같은 거는 떠올리면은 비행기는 일단 날개가 있고요. 그쵸. 자동차는 바퀴가 4개가 있죠. 공은 일반적으로 동그랗죠. 이렇게 고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능에 따라서 최적화시키며 발전된 그 결과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체 과학에서 디자인이라는 건 뭘까요?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기능과 안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디자인이라 그러면 보기 좋은 것, 아름다움부터 다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설계, 즉 디자인은 역학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 역학은 각각의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 그 크기와 내부 구성품의 배치, 그리고 외형의 형상이 결정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산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우산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우산 또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빗방울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산대의 각도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각도로 우산이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흔하게 들고 다니는 우산 속에도 다양한 조건과 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과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대표적인 분야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적인 요소가 제일 많이 고려된 형상이고요. 형상부터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면 공중에서 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속도나 어떤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엔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공력 성능을 증가시켰다면 지금 최근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자체나 어떤 기계적인 성능보다도
자동차 외형 형상의 학력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 10년 전보다도 거의 30% 이상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예쁘기 위한 디자인보다는 연비를 낮추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많이 부각이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 드론 분야에 관심이 많거든요. 요즘은 단순히 하늘만 나는 게 아니라 정찰도 하고 배송도 하고 방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역할이 확장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과학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행체와는 다르게 드론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서 프로펠러 회전으로 인해 공기가 밀려서 발생하는 작용, 반작용의 힘인 양력으로 비행하는 비행체이고요. 그런 양력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 우리는 흔히 이제 호버링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리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드론은 전진도 해야 되고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 프로펠러의 회전을 각각 조정해서 상승, 하강의 수직 운동, 그다음에 전진, 후진의 피치 운동, 좌우 이동의 롤 운동, 그리고 회전의 요 운동까지 사자유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드론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이제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선형 형태의 디자인을 드론에 적용해서 설계하기도 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이제 지상에서 하늘 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질 텐데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바람을 맞설 때 아무래도 이제 기체가 작다 보니까 좀 힘겨운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바람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디자인적인 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 방금 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프로펠러 4개 형태로 된 드론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펠러형 드론을 보면 프로펠러는 굉장히 노출돼 있지만 그 프로펠러가 연결된 붐이라든지 동체라든지 기타 어떤 탑재물 놓는 공간들은 굉장히 작게 설계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멀티콥터형 드론이 그렇고요. 고정익 드론이나 헬리콥터 형태 드론도 있는데 고정익 드론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민항기 같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동체가 너무 크거나 날개 면적이 너무 넓으면 또 그런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방금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비행하는 데 더 방해가 되고 바람에도 취약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날개 단면을 좀 더 공력적으로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바람을 버틸 만큼 프로펠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추진 시스템이 충분히 튼튼해야 바람을 이겨내고 기체가 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드론이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 군간에서 이 전쟁 이슈에서도 드론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드론이 있음으로써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민간이나 군에서나 좀 다방면으로 쓰려면 실용적인 디자인들도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론이 안타깝게 이제 전장 같은 전쟁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서 먼저 그 어떤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발현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개발되게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뭐 해외에서는 골판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날개가 굉장히 수평으로 길어서 장기 채공하는 러시아의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트병 같이 생긴 형태의 드론에 프로펠러만 달려서 날아다녀서 군용으로 개발되는 그런 드론들도 있고요. 있어요. 예. 그리고 고정익이나 멀티콥터를 합쳐서 만든 복합형 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에서 배워서 뭐 새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의 모양을 모방하는 그런 드론들도 실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드론들이 지금 출시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더 멀리 나아가고 안정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디자인이 바로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공기 역학하면 공기의 물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기역학적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물방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그 물방울은 일반적으로 구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 물방울이 지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물방울 형상을 관측을 해보시면 윗부분은 뾰족하고 아랫부분은 둥근 형태의
물방울 형상을 저희가 어릴 때 과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 다 배웠을 겁니다. 구의 형태의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본인 스스로 이 물방울 자체가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한 형태로 바뀌면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방울 형상을 대표적인 유선형 형태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선형 형태가 나온 게 유선이 흘러가는 형태라고 해서 물방울 형상에 바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한 디자인을 할 때는 유선형 형태를 먼저 고려한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물방울 모양뿐만 아니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되게 다양한 모양의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물체들은 이런 공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런 모양에 따라서 그걸 정량화해서 수치로 표현한 것을 공기역학의 항력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방울 형태의 모양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는 에어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어포일이요? 예, 일반적으로 날개의 단면을 마치 잘라보면 물방울 모양이 유사한데 공기 중에서 날아다닌다고 해서 말 그대로 에어포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에어포일 형태는 대표적으로 한 0.04 정도의 항력계수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각 형태나 구 형태로 비교를 하면 구 형태는 0.47 정도, 그리고 사각 형태는 한 1.05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몸무게처럼 어떤 물리량을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에어포일이 약 1kg의 힘을 받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사각형 형태의 단면 같은 경우는 약 25kg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역학 분야에서 공기 저항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내는 계수, 공기 저항 계수라는 수치가 있는 거고, 얘가 클수록 저항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동그란 거나 세모난 거, 네모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네모난 거는 바람이 오면은 애들이 훅 예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막 치면서 부딪히게 되니까 저항이 세지고, 그래서 이 계수, 공기저항 계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유선형은 이 소용돌이 없이 쑥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저항이 낮고 계수값도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50km 정도, 퍼하워 정도 나는 움직이는 자동차가 그 속도가 약 2배 정도가 된다면 실제로 그에 의한 에너지는 거의 4배 가까이 써야 될 정도로 실제 더 높은 파워와 에너지 소비율을 요구하게 됩니다. 연료도 그렇게 만약에 자동차나 항공기를 그렇게 설계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속도랑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공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의 공기, 온도나 습도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가 높다.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아니면 재질, 제가 입고 있는 옷, 아니면 철, 이런 거, 재질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또 어떤 요소들이 공기저항에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말씀하신 요소들이 마치 전공자처럼 모든 요소를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특히 온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공기 중에 밀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밀도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대기압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온도의 변화를 하나 예로 들면 고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네. 약 4km 정도 고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는 한 1.225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4km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0.8 정도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상을 가지더라도 만약에 그게 프로펠러라면, 에어포일스는 프로펠러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고, 만약에 항공기라면 엔진 파워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고도에 날고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뭐 지구 환경은 아니지만 화성 탐사선 미국에서 개발한 헬리오스 같은 기체에 프로펠러 형태, 헬리콥터 형태 생긴 프로펠러가 있는데요. 로터 블레이드라고도 하고요. 그 형상이 지구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헬리콥터 형상과 많이 다르게 단풍잎처럼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런 이유가 방금 딱 지적하신 밀도 때문이고요. 재질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재질은 공기역학적인 분야보다는 이제 무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재질 자체보다는 표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공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캐치했지? 근데요, 교수님, 이 공기도 그렇고 바람의 저항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공기 저항 계수를 수치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풍동 시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모델을 넣고 그 안에서 바람을 불면서 그 모델에 어떠한 힘이
작용등을 측정을 하는 건데 가시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스모크 제너레이터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질적인 공기역학적인 현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연기 같은 거를 이제 뿌려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들이 실제 뭐 우리나라 KF21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혹시 보다 나은 성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측정해주는 실험이 있다니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때 떠오르는 게 백년의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면은 단번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네. 어머, 어디 바람 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지? 오늘 제가 바람의 맛을 제대로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풍동 시험장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시험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너무 세! 바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엉망진창이 되고. 우와! 여기 엄청 큰 장치가 있고 이렇게 바람도 불어요. 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수직 이착륙 공중 무인 이동체 풍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풍동 시험이요? 오, 풍동 시험. 풍동 시험은 보통 항공기나 자동차, 선박, 건물과 같이 바람과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항공기의 자세각에 따라서 바뀌는 힘과 모멘트, 양력, 항력 등을 이제 측정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큰 기체를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작은 모델로 축소를 해서 풍동 시험을 진행한 후에 이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실제 시험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세워졌어요. 이렇게. 뒤로. 오, 여기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공기에 랜딩 기어를 부착하고 안 하고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쪽 그래프는 양력계수 그래프고요. 이쪽 그래프는 항력계수 그래프입니다. 시험 진행 결과 항력이 요만큼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력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제 설계를 좀 더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공기 역학적인 형상을 가진 랜딩 기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네. 설계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험을 봤을 때도 그렇고 바람이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바람을 볼 수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눈으로 측정을 하는지.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눈으로요? 네. 어떻게 봐요? 오, 꼭 드라이 아이스 같아요. 그러네요. 진짠가요? 스모그 제네레이터라는 유동 가시화 장비입니다. 항공기의 자세각을 바꿔가면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건데요. 자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항공기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유동 박리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항공기의 유동 박리 현상은 날개에서 유동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 항공기는 양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안전한 비행기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드론도 풍동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 드론도 풍동 시험 진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풍속에 맞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풍속 안에서 항력의 힘을 이겨내고 드론이 잘 비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드론이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겨내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도 그 바람을 맞아볼 수 있는지 제가 바람을 한번 이겨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전 바람 맞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밀리고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저 바람 이겨냈나요? 아쉽게도 못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셔가지고 저항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실패했네요. 풍동시험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로 이제 예를 들면은 무려 10,000시간 이상에 가까운 풍동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설계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우수한 그런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람의 엄청난 힘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 바람 측정하는 공기 역학의 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혹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팁은 없는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팁이라 하면은 저만 알려주시죠. 네. 연구원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바람에 맞서서 기필코 싸워내겠습니다. 네, 오일을 녹여서 태운 그래서 만든 그 스모크로 직접 바람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눈으로 보이니까 신기하면서도 좀 더 와 닿았는데요. 특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비행기나 자동차는 이런 풍동 시험이 필수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풍동 실험은 비행기를 개발하는 과정 중 그 기체의 공력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도 풍동 실험을 아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라면 대부분 풍동 실험장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대형 풍동 시험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록을 내야 되죠. 그 경쟁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봅슬레이라든지 스키 점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봅슬레이의 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키 점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자세. 스키 점프 선수들이 이렇게 팔 딱 붙이고 자세를 잡잖아요. 바람 속도에 맞추어서 최적의 내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풍동 실험을 통해 그 최적의 자세를 찾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이 풍동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풍동 실험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 같은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한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 맞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 제대로 나는 비행 방식이고 그리고 기체가 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풍동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실험을 해서 그 시험이 된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말았고요. 그 전에 풍동 시험을 하지 않고 기체를 개발했을 때는 실제로 그 비행을 하고 싶다는 그 어떤 사람들의 로망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북한에서 전력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미국의 주요 정찰 자산이죠. 글로벌 호크와 똑같이 생긴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베꼈다, 아니다, 베꼈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같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비슷한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설계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글로벌 호크라고 하면 당연히 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이고요. 정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찰용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등의 장비들이 기체 전방부에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이 볼록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조종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찰기이기 때문에 장시간, 즉 오랜 시간 공중에 날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항공기 형상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북한에서 공개한 고고도 정찰용 기체의 형상이 비슷하게 보이는 건 그 목적과 활용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행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자동차 회사라면 대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풍동 시험장을 갖출 만큼 공기 역학 디자인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언제부터 이 디자인에 공기 역학을 좀 접목을 했을까요? 1970년도부터 풍동 시설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 주요 목적이 공력 성능의 향상이란 관점보다는 자동차 연비를 줄이기 위한 관점이 목적이 더 컸습니다. 네. 때문에 과거에는 형상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될까의 평가가 주요 조건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발전이 지금까지 이어서 최근에 개발된 자동차들은 훨씬 더 높은 연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자동차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차체부터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각진 형상이 많았죠. 요즘에는 흐름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유선형 형태의 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형 형태의 차체를 선택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즉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자동차 분야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하는 차들의 뒷부분에 보면 약간 날개 같은 게 붙어 있는 차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그걸 봤어요. 보통 이제 리어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건데 비행기처럼 아래로 가는 힘을 발생시켜서 고속 주행 시 자동차의 안정성, 즉 하방으로 내리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퀴가 접지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높이고 공기 저항을 줄여서 효율을 개선시키고 하는 방법을 채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방에서 들어온 공기 흐름이 휠 에어 커튼을 통해서 바퀴 쪽으로 이제 흐름이 나가도록 흐름의 경로를 잡아주는 게 이제 휠 에어 커튼인데요. 이 전방에서 들어온 굉장히 빠른 바람으로 인해서 이 휠 모양은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살이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 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휠 에어 커튼으로 유동의 경로를 바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잡아서 커튼을 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워진 플로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커튼을 쳐서 저항을 줄이고 효율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휠 에어 커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기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거리 돌아다니는 차만 봐도 쟤는 기능이 저래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척척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생체 모방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쪽으로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또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대표적인 이 단풍잎 모양, 그다음에 돌고래의 지느러미, 그리고 새 날개까지 이런 원리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고 해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사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유선형인데요. 드론의 프로펠러 단면에서도 이러한 물방울 모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론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프로펠러 회전에 따라 동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 프로펠러 단면을 딱 잘라본다면 물방울 모양과 같은 에어포일 단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포일은 자연의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한 자연으로부터 배운 가장 기초적인 형상 중 하나입니다. 모양을 보면 형상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방울 모양을 담기도 하고 물고기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에어포일과 같은 유선형 디자인의 경우 공기 저항의 원인 중에 하나인 공기 박리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드론의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비행기, 헬리콥터, 폭력 로터, 그리고 에어컨의 내부의 팬에도 또 선박의 프로펠러에도 에어포일의 모양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참, 프로펠러 자체는 단풍나무 씨앗의 영감으로 탄생했습니다. 단풍나무 씨앗은 회전을 하며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회전 속도가 일초에 무려 1200회나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안정적으로 많이 빨리 회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단풍 씨앗은 한쪽 날개가 두꺼운데요. 이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번갈아 일어나며 회전을 하고 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씨앗 날개의 표면에도 특유의 결이 있는데요. 이 결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동물을 모방한 공기역학적 디자인도 알아볼까요? 바다를 거침없이 나아가는 돌고래. 그 추진력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단연
지느러미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돌고래 지느러미의 굴곡진 단면과 같은 표면의 프로펠러의 앞전이나 뒷전에 부착하여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저감시키기도 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와 같은 형태를 톱니와 비슷한 서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톱니 모양은 안쪽과 끝쪽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의 흐름이 서로 중첩하여 서로 상쇄되는 효과로 공급 성능 및 소음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톱니형 서레이션은 프로펠러나 날개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독수리나 부엉이와 같은 새 모습이나 날개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바람에 몸을 맡겨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비행기의 앞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새의 날개 끝에 갈라져 있거나 매끈한 타원형으로 구성된 모습에서는 항공기의 날개와 표면 모습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의 날개 형상을 고정의 항공기 날개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윙넷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보면 주날개 끝에 꺾여 있는 부분을 윙넷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행기 날개에 부딪혀 교란되는 와류들을 자연스럽게 윙넷으로 올려 감쇄하는 효과를 주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 비행 안전성은 물론 연료 저감 및 비행 거리 증가, 경제적인 효과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곤충을 모방하여 자연의 공기역학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체나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이오 하이드로 드론, 생체 모방형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둘기 깃털을 이용한 피전봇, 박쥐의 관절과 유연한 피부를 모방한 배투봇, 벌의 특성을 모방한 로봇비,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튀어오를 수 있는 소금쟁이 로봇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똑같은 생체 모방 디자인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의 역학이란 표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실생활의 에어컨이나 선풍기로부터 자동차, 항공기, 무인기나 드론까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기역학이라는 단어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미 그 개념과 원리는 내 주변에서도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주변의 공기역학적 디자인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공기역학 디자인을 입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 비행기, 또 자동차에 담긴 공기역학적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 접목이 되어 있다던데 심 교수님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접목된 분야라면 건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해협이라는 곳에 타코마 네로우 브릿지라는 다리가 붕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코마 해역교가 바람이 다리에 가해지는 공기역학적 힘에 따라서 다리에 비틀림이 이제 발생하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역학적 힘과 이 다리의 비틀림이 서로 증폭되면서 다리가 붕괴할 정도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요즘 초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초고층 빌딩에서도 이런 공기역학적 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면에서부터 고도가 올라갈수록 바람의 속도라고 표현을 하면 바람의 속도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람의 속도가 2배가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면적에서 받는 저항은 4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층 건물이 위로 갈수록 점점 뾰족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생각해보니까 롯데타워도 지어질 때 끝이 뾰족한 형태로 지어진 것 같아요. 63 빌딩도 그렇고. 맞아요. 예. 이 공기역학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흐르는 대류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순환과 관련된 어떤 공기청정이라든지 뭐 온도와 관련된 분야에도 좀 적극 활용이 되고 있겠어요? 카타르 하면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네. 예, 원래 월드컵이라 하면 6월이나 7월에 개최가 되는데 이 카타르라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때는 11월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는데도 그 11월의 평균 기온 자체가 29.5도였다라고 하니 예,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측에서는 요즘 많이 활용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 경기장 모형을 만들고 그 크기와 배치에 따라서 내부의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연구를 다 진행을 하고 어떤 구조와 어떤 형태를 갖는 게 가장 경기장의 선수들과 관객들이 최적의
환경 하에서 관람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지붕을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붕의 색깔 또한 좀 이제 조정을 해서 내부의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형태를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냉각 시스템을 더해서 경기장으로 공급되는 시원한 공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설계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근데 또 카타르 월드컵 하니까 공에서도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팡 찼을 때 공기저항을 맞서서 멀리, 최대한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혹시 어떤 디자인들이 가미가 됐을까요? 네, 우리가 구기 종목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공들이 있죠. 축구공이나 야구공 모두 다 적용되어 있지만 골프공이, 이 작은 골프공이 가장 많은 공기역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골프공을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돌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딤플은 그 조그마한 공에 약 330여 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공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저마다 나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아직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딤플의 형상에 따라서 골프에서 표현하는 비거리나 혹은 공기역학적인 요소 성능이 좋아져서 더 멀리 날아가고 실제로 그 골프 선수들이 운영할 때 더 효율적으로 골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축구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천을 가져다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실밥이나 이런 걸 꾸미게 되는데 그것도 단순히 일반적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저마다 개발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야구공도 보면 실밥이 108개라고 해서 네. 그 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들이 공이 변화구가 나오고 직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 실밥을 이용해서 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전부 결국은 공기역학하고 관련된 겁니다. 뭐 많은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심 교수님, 이 외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접목돼 있다 하는 부분 어디 있어요? 소방관들 또한 그 풍동이나 공기역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있는 이런 그 방화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옷들, 그다음에 훈련에 풍동 실험 설비를 활용해서 훈련도 하고 이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 사항을 찾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스포츠에 이어서 소방복까지 정말 많은 곳에 공기역학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놀라면 금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공기역학 디자인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요. 예, UFO도 알고 보니까 공기역학적 디자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오늘 여러 번 실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온 공기역학적 디자인,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혹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UAM은 도심에서 비행을 해야 하는데, 도심에서 부는 저희는 흔히 도심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은 굉장히 더러운 바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아주 예측하기 힘든 바람이 부는 도심에서 UAM은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UAM을 타고 여행을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에. 예. 그러면 이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이다 조금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체의 성능이나 더 빠르고 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편의성이나 대중성이나 또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추진 방법을 이용한 이런 비행체나 탈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항상 뭔가 대중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경제성도 요구를 해야 되기 중요합니다. 때문에 예. 지금은 한 번만 쓰기 위해서 개발했던 연구들도 재활용하고 다시 반복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리유저블 기술들이 점점 발전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뭔가 더 중요한 분야의 이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두 분 항상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공기역학 디자인을 입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디자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는데요.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슈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그 해마의 타우린 농도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해마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측정을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우린은 다른 신경대사체에 비해 농도가 낮아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연구진은 높은 신호감도와 초정밀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초고자장 7T 휴먼 MRI로 7개 신경대사체의 농도를 각각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의 뇌 해마에서 측정된 타우린 농도가 일반인보다 약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안쪽에 있는 해마에서 신경대사체와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밝힌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인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로 우울증의 예방 관리와 진단,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해마 속의 타우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의 타우린 농도와 우울증의 상관관계 연구가 더 발전되어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주목! 당뇨 환자도 걱정이 없는 초저혈당 쌀이 개발됐습니다. 국제쌀연구소가 쌀의 혈당 지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발견해 혈당 지수가 낮은 쌀 품종을 시험 개발한 건데요. 혈당 지수는 음식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혈당 지수 45 미만을 초저혈당, 46에서 55를 저혈당, 70 이상을 고혈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과 혈당 지수가 높은 곡물로 꼽히는데요. 특히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에서 많이 먹는 백미와 찰진 품종은 혈당 지수가 70에서 92 정도로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제쌀연구소는 필리핀에서 재배되는 한 품종을 이용해 혈당 지수를 무려 44 초저혈당 신품종으로 개발했답니다.
초저혈당쌀이 출시되면 당뇨로 식단 조절하는 분들에겐 밥맛이 싹 도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인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인스다! 네, 오늘은 공기역학 디자인을 입다를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솔빈 씨 뭘 그리고 있었어요? 짜잔! 제가 오늘 교수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드론 한번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날기 힘들 것 같아요. 몸체가 너무 크고 날개가 작네요. 그런가요? 솔빈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면 또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솔빈 씨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보는 것마다 다 한번 해석을 하며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시간이셨나요? 저는 아직도 약간 학부생처럼 배우는 학생 같은 느낌이 있는 상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전문가라고 부름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예. 네, 공기역학이라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